미국 경제는 이제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리고 달러 원 환율 보시면 수출이 좀 그래도 그나마 한 8개월 정도 좋았죠. 그 흑자가 계속 지속이 됐고 반도체가 가격이 반등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출의 취약점 중 하나가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된 지가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근래 들어서 반도체가 워낙 이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 지금 이제 흑자가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1,300원대 중후반대에서 이게 안 내려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한국을 중국 때문에 이렇게 지는 시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덤핑으로 많이 그 막 상품들을 밀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산업군들을 지금 중국이 잠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라든가 그 독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랑 근데 비슷한 관점을 보고 있는 게 이제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아직 전 읽어보지 않았는데 대충 내용들은 이야기를 들어서 훑어봤는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라든가 LG 간판 같은 거 대신에 그 중국 간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자제품 뭐 TCL라든가 하이센스라든가 뭐 이런 쪽들 이런 쪽도 보면서 얘들 치고 올라오는 거 비보, 오포, 화웨이 하여튼 여러분들은 달러를 잘 지키셔가지고 여러분들이라도 좀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달러를 아끼시라, 달러를 좀 늘리시라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가게 되면은 또 반도체 가격이 또 이게 뭐 업앤다운 있잖아요. 또 이제 다시 또 하강하잖아요. 그러면 또 힘들어지고 이번 거는 좀 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1,400원대가 안착이 되지 않겠나. 저는 롱텀을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는 근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2년 전부터 삼성전자는 팟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애플 사라고 말씀드렸었고 애플은 그래도 버티지 않아요? 190불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반도체에 있어서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많이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가 파운드 쪽도 점점 오히려 지금 TSMC랑 격차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2019년도에 HBM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다가 반도체 공장들을 많이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세우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엔지니어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곳으로 파견을 하잖아요. 사촌 형이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거든요. 삼성전자. 그래서 그 텍사스 오스틴도 자주 가요. 몇 년 한 7, 8년 전부터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재원들이 거기 가면은 어떤 유혹도 있냐면 스카우트 제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이라든가 현지에 있는 미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뭐 퀄컴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얘들이 진짜 반도체 엔지니어들 너무 갖고 오고 싶어 해요. 대학생,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대인가 충남대인가 아마 거기 반도체 학과 있었는데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까지도 전액장학금 주면서 포섭하려고 막 그렇게 20년 전부터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하겠죠. 반도체 그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다 가면은 걔 엄청난 잡 오퍼가 와요. 이 잡 오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뭐 거기 현지 있는 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리크루팅 하는 사람들 헤드헌터들이 한국 사람들이야. 반도체 출신 헤드헌터들. 이 사람들이 쥐잡듯이 찾아내가지고 오퍼를 주는 거죠. 넘어와라. 그러면 영주권 줄게, 시민권 줄게. 몇 년만 일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몇백 명 정도는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제가 한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그 브레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삼성전자의 힘이 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백 명씩 나아가면서 삼성전자의 힘이 약해진 거죠. 그리고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이재용 회장, 부회장인가 회장인가? 사실은 삼성전자 밖에 있을 때도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다 말아먹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가 되게 많아. 잘생기고 기공자풍이고 재벌이고 형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9년도에 HBM 팀을 해산시켰어요. 이거는 잘 맞지 않는다. 근데 2019년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삼성전자 서초 사업도 막 매각을 하고 굉장히 큰 구조조정을 나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HBM 팀을 해산시켜 버려서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공정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이닉스는 열심히 연구를 했었죠. 빠르진 않지만 차근차근 HBM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쌓아갔던 건데 2019년도에 다 해체를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뒤늦게 뭐 2023년부터 막 만든다고 하지만 격차라는 게 너무 크죠. 반도체라는 게 몇 년간의 격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굉장히 빠르게 이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된 거고, 지금 삼성가가 대체로 볼 때는 약간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원탑이었는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대차한테 밀릴 정도가 되고, 저는 뭐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 이마트의 정영진 부회장인가 부사장인가,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너 리스크에 오너 리스크.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본사를 옮긴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경영진 교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삼성전자 안 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저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력이 무슨 저력이에요? 10년 동안 지금 삼성전자가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미세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정체화됐어요, 삼성전자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강제로 이제 미국에서 뭐 IRA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이제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짓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짓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서포트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문제 있죠. 실기죠, 실기. 오히려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는 여기다 지었습니다, 박수 받고 오고 노래 부르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도 넘어간다는 거를 이재용 회장도 알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엔 되게 싫어했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 전에 그때 나왔을 때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에 있는 위정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좀 못하고 있는 거죠. 진짜 지금 진짜 피크아웃 코리아예요, 피크아웃 코리아. 그래서 작년부터 중국이 위험하다, 중국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중국에서 1년 정도 살았었고,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곳들을 다 다녔었던 사람인데, 회사 다닐 때도 굉장히 많이 다녔었고, 이제 연수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리서치도 하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공장 같은 거 탐방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중국의 제조업은 정말 엄청나요. 사실은 진시황 때, 한 2000년 전이죠. 그때쯤에 진시황 때 그 병마용 같은 데 가보세요. 엄청난 그 기술, 정교함에 감탄하거든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데, 그런 유적들이 널려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제조 기술이 굉장한 나라거든요. 손재주도 굉장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고, 새벽 5시부터 그 건설 현장에 기계들이 돌아가요. 중장비들이 돌아가는 나라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그게 되게 무섭거든요. 저는 2005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2004년도 호텔에서 딱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자기 전에도 열심히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 제조 기술이라는 게 정말 탁월하고, 밸류 체인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진짜 무섭거든요. 싫은 거랑 그 실체를 보는 건 굉장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그냥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제3차 대전, 3차 세계대전인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한테 굉장히 두들겨 맞았던 게 중국이잖아요. 이제는 악을 갖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전쟁을 화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다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저렴한 상품들만 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찍고 있는 이 그 45만 원짜리 4K AI 웹캠도 중국이 만든 거고, 그리고 요 슈어 35만 원짜리 마이크도 메이드 인 차이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아이폰도 메이드 인 차이나고, 요즘 테슬라 한국에서 팔린 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사이렌 소리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경찰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제가 좀 장하게 드렸던 거고. 지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폄훼하는 경우 많은데, 밖에 진짜 많습니다, 중국 전기차다. 그 빌드 이어 드림 BYD 차량들이요, 되게 잘 나가요. 되게 미래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안 다니니까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90% 이상 한국 분들은 모르시는데,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안팎으로 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샤오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사고가 났다, 뭐 시승하다 뭐 문제 생겼다 막 얘기하는데, 제로백이 2.9초요. 뭐 실제로는 3.4초 나온다고 하는데, 2초나 3초나 엄청나게 빨리 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타는 그 세단들, 한국에 있는 중형 세단들 같은 경우는 제로백 8초에서 10초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차고. 그리고 이제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세팅 자체가 그냥 시티카 세팅이에요. 시티카 세팅에다가 엄청나게 빠른 제로백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체 세팅 값을 언젠가는 찾아내는 그런 날이 오긴 올 것 같아요. 우주왕복선도 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서워진, 그때는 진짜 괴물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중국 전기차들이 거의 없는데 언젠가는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 지금 샤오미에서 하는 얘기가 1년에 5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수출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자국에서 엄청난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국민들 상대로 마루타 훈련을 하겠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국내 소비자들을 굉장히 봉으로 알았었고, 한국인들한테 계속해서 차를 비싸게 팔면서 노하우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 기업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디벨롭 시킨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이제 디벨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로 보내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9개월밖에 안 된 자동차 기업을 세운 지 9개월밖에 안 된 이 샤오미가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괄목할 만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샤오미가 자체적으로 차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예전 현대차랑 이제 그 조인했었던 그 북경 자동차에서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 밸류 체인이 엄청나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2008년도부터 전기차를 생산했었잖아요. 그렇죠? BYD를 통해서 생산을 했었고 15년, 16년, 17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왔다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죠. 제조 체인이.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차를 만든 지가 2, 3년밖에 안 되는 그런 신생아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전기차를 만들고 싶다, 돈이 있다 싶으면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환율이 지금 높잖아요. 높은 것들도 반도체라든가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의 경쟁력을 중국한테 서서히 뺏기고 있다. 그런 측면들을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코아 가격에 대해서 좀 면밀히 봤거든요. 코코아 왜 이렇게 뛰나. 엄청나게 뛰었다가 지금 확 가라앉았잖아요. 거의 이제 한 몇 년, 2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가 뛰었는데, 그 뛰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코코아 자체가 아프리카가 강낭콩처럼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 안쪽 있잖아요. 서쪽 코스트, 아이보리 코스트 뭐 이런 쪽. 그런 쪽에서 그 코코아가 생산량이 한 70, 80% 돼요. 전 세계 생산량이. 그러니까 되게 편중돼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요즘에 기후 변화의 타격을 또 많이 받는 쪽이 그쪽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한국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름만 되면은 잠수기업 계속해서 침수되고 88도 침수되고, 여기 중남미도 굉장히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충격 굉장히 심하거든요.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되게 잦고,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독일이 40도까지도 그 기온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무더웠다가 또 홍수도 나고 막 이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사막이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고, 뉴스에서는 많이 안 나오죠. 아프리카는 우리 관심 바뀐 제3세계를 넘어 4세계, 5세계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코코아에 대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고, 그리고 코코아도 나무가 수명이 있어요. 수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늙어간대요. 코코아 나무가. 그래서 한 번 수확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든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간 같은 경우에도 20대가 30대보다는 조금 더 순산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40대보다는 30대가 더 순산하게 높고,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갈아엎어버리고, 코코아를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다시 심게 되면은 또 3년에서 4년 정도 코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3, 4년 동안 공백이 생긴 거잖아, 공백.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나무를 못 심는 거죠. 또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면 기존의 나무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 들고, 또 묘목을 사가지고 심는 것도 비용이 더 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코코아의 수급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가격이 10배까지 확 뛰게 된 겁니다. 코코아라고 하면 저는 코코아 농장을 이제 중미라든가 남미에서 몇 군데 가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초콜릿 같은 거의 원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코코아라는 게 유럽이라든가 여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특히 이제 데사유노라고 스페인 국가들에서는 그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코코아를 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코코아 그 라떼, 간단한 빵이라든가 현지 빵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곁들여 가지고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점심에 이제 콜라랑 이제 밥이랑 곁들여서 먹는 경우가 많고, 달달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코코아가 굉장히 남녀노소 누구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빵이랑 먹는 대중적인 그런 음료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마일로라든가, 예전에 마일로가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코코아 관련된 그런 뭐 제티 같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티 편의점 있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딱 생각이 나네. 제티가 그 이름이 생각이 나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되게 꾸준한 거죠. 코코아에 대해서는. 제가 인도라든가 중앙아시아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이런 수요는 늘 비탄력적인데 공급이 탄력적, 안 좋은 쪽으로 탄력적이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이제 선취 매매를 했던 거예요. 헤지 펀드들이. 매집을 쭉쭉 했었고 그래 이번에 이제 10배로 팍 터뜨렸죠.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인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따라가거든요, 무조건. 일단은 사놓고 이게 왜 뛰지? 라고 스터디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사실은 개인들이 이런 쪽에 대한 그 정보가 접근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런 쪽의 정보가 원자재라든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거의 다루지 않고 변동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많이들 쫓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쫓겨났고 지금 원자재 시황 그 애널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을 거예요. 몇 명 없을 거예요. 여기도 예전에 되게 많았었는데 다들 IT로 막 가니까 아무튼 일단 뛰면은 이유도 불문하고 그냥 뛰어든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팍 빠질 때도 이유도 모르고 또 당하는 거죠. 딱히 빠질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이게 몇 년짜리 문제예요. 지금 그 코코아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런데도 시세는 훅 올랐다가 훅 빠져요. 아직까지도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헤지펀드들은 이미 큰 시세를 먹고 나온 거고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흔히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원자재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들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시세는 7, 80%는 세력들, 헤지펀드라든가 뭐 기관들, 부티크들 이런 것들이 같이 담합을 해서 확 올렸다가 확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도 굉장히 취약하다. 구할 수 있는 루트도 없다. 뭐 블룸버그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블룸버그를 본다면은 이미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열세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차장성 돌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막 100불 간다, 140불, 150불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 보세요. 70불대로 다시 꼬꾸라졌잖아요. 이게 올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휘둘리죠. 정보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 드리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증시 전문가들이라든가 애널리스트